조선 후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틀 거리에 있는 소읍에 청상과부 은채가 살고 있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던 은채였죠. 집안은 몰락했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빚에 잡혀갈 위기에 처했어요. 마님, 이제 정말 떠나셔야 할 때입니다. 머슴 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27살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길수는 은채 집안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머슴들은 모두 떠났지만 길수만은 끝까지 은채 곁을 지키고 있었죠.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 같았죠. 길수야, 정말 갈 곳이 없구나. 마님, 전라도 해남에 제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길수의 제안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한밤중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높았고 바람은 귀청이 터질 듯 울부짖었죠. 마님, 돛대가 부러집니다. 길수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은채는 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렸어요. 길수는 필사적으로 키를 잡고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하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소서. 은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은채는 길수가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모래사장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길수도 근처에서 신음하며 일어나고 있었죠. 마님, 괜찮으십니까? 길수야, 여기가 어디냐? 두 사람은 낯선 무인도에 떨어져 있었어요. 사방은 바다뿐이었고 섬은 그리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배는 산산조각 나서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었죠. 은채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양반가의 부인인 자신이 머슴과 단둘이 무인도에 떨어지다니.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있었거든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은채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떨었어요. 양반가의 규수로 자란 몸이 거친 자연을 견디기엔 너무 연약했죠. 마님, 이렇게 계시면 병이 나십니다. 길수가 나뭇가지와 풀로 간단한 움막을 지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내 손에 의지하겠느냐. 양반과 머슴 사이의 엄격한 신분 차이. 평소에도 은채는 길수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무인도였습니다. 조선의 법도도 사회의 시선도 없는 곳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은채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어요. 길수가 잡아온 물고기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마님, 드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마님, 굶주림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길수의 말에 은채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존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길수가 구워준 생선을 받아 먹으며 은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사흘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구조선은 오지 않았고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은채는 결국 길수의 움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길수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밤이 깊어지자 움막 안은 조용해졌어요.
은채와 길수는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채는 길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평생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마님, 추우시면 이 옷을 더 덮으세요. 길수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은채에게 건넸어요. 은채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길수는 강제로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은채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에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길수도 당황한 듯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죠.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채는 길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물을 찾아다니고 먹을 것을 구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모든 일을 길수가 도맡아 했거든요. 길수야, 고맙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수의 진심 어린 대답에 은채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이 남자는 정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섬이 단순한 무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열흘째 되는 날, 길수는 식수를 찾기 위해 섬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도 움막 주변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모래사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천 조각이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거든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파내자 해골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 나왔어요. 이게 무엇일까? 은채는 그 깃발을 보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징조 같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길수가 돌아왔을 때 은채는 그 깃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길수야, 이것 좀 보아라. 길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바다에서 자란 길수는 그 깃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것은 해적의 깃발입니다. 해적이라니? 네, 틀림없습니다. 이 문양은 남해를 휩쓸던 해적단의 것이에요. 두 사람은 급히 섬을 더 자세히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니 바위 뒤에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동굴 입구는 나뭇가지와 풀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어요. 길수가 그것들을 치우자 깊숙한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나무와 바다 비린내가 섞인 냄새였죠. 길수야, 무서워. 괜찮습니다, 마님. 제가 앞서가겠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자들 중 일부는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이게 대체... 은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거든요. 금덩어리, 은전, 비단, 진주 목걸이까지 평생 보지 못한 보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마님, 이 섬은 해적들의 보물 창고입니다. 길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보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해적들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뜻이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둘러 동굴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이 섬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무인도가 아니라 해적들의 소굴이었던 거죠. 길수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일단 움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해적들이 와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으로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해적들이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거든요.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보물에 얽힌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거든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은채는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파도 소리와는 다른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길수야, 깨어나라. 은채가 길수를 깨웠어요. 길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배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막에서 나와 해안가로 향했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해적선입니다. 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채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배는 생각보다 컸어요. 돛이 3개나 달린 큰 배였습니다. 뱃머리에는 용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깃발에는 해골 문양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숨으십시오. 들키면 우린 죽습니다. 길수가 은채의 손을 잡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은채는 길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대략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칼과 총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죠. 형님, 보물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주변도 살펴보고 와라. 해적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한쪽 눈에는 안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은채와 길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해적들 중 일부는 동굴로 향했고 나머지는 해안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더 깊이 숨어야겠습니다. 길수가 은채를 이끌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해적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은채와 길수가 남긴 발자국을 발견한 거죠. 두 사람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이 섬에 있다는 얘기군. 찾아내라. 해적들이 횃불을 들고 섬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은채는 길수의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웠거든요.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발자국 흔적이 모두 지워졌고 해적들의 시야도 나빠졌어요. 젠장, 비가 오는군.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자. 하지만 형님,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한데 내일 다시 찾으면 된다. 일단 배로 돌아가자. 해적들이 배로 돌아갔지만 배는 떠나지 않았어요. 해안 근처에 닻을 내리고 머물렀습니다. 내일 다시 수색할 계획인 것 같았어요. 은채와 길수는 밤새 떨며 지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해적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길수야, 우리 정말 죽는 건 아니지? 괜찮습니다, 마님. 제가 꼭 지켜드리겠어요. 길수의 굳은 다짐에 은채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적들이 다시 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것 같았어요. 은채와 길수는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계속 찾아봐라. 만약 우리 일을 본 놈이 있다면 살려둘 수 없어. 은채는 해적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해적 우두머리와 한 명의 남자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대감님께서 보내신 물건들 잘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해적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양반다웠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번 달 세곡은 얼마나 돼요? 평소보다 2배는 더 챙겼습니다. 백성들이야 굶어도 상관없죠. 은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조정의 관리가 해적과 내통해서 백성들의 세곡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 보물들은 해적이 약탈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곡식을 팔아서 모은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하오. 대감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암행어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던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 말으시오. 은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관리들은 해적과 짜고 나라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길수도 그 대화를 들었는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류가 아니었구나.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님? 하늘이 우리에게 이 진실을 보게 한 것이다. 우연이 아니야. 은채는 확신했어요. 자신들이 이 섬에 떨어진 것은 운명이었다고. 이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이 보낸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관리와 해적 우두머리의 만남이 끝나자 그 관리는 다른 배를 타고 떠났어요. 해적들은 다시 보물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분까지 합치면 1000냥은 넘겠군. 형님, 이제 그만 손을 떼는 게 어떨까요? 너무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좋은 장사를 언제 또 해보겠어? 조금만 더 하자. 해적들의 대화를 들으며 은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조정에 고발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섬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수와 함께 해적들에 맞서 싸워야 했죠. 길수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말이야. 길수는 은채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아니보다 백성들을 걱정하다니. 하지만 두 사람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길수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죠. 해적들이 떠난 다음 날 은채는 길수의 등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면서 드러난 상처였는데 그냥 흉터가 아니었어요. 길수야, 너 등에 뭔가 새겨져 있구나. 아, 그건. 길수가 당황하며 옷을 여미려 했지만 은채는 이미 그 문양을 보고 말았어요. 옥호 문양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옥호 문양은 무관 집안의 상징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은채의 추궁에 길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길수에게는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님, 실은 저는 머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옥성 김씨 집안의 아들입니다. 옥성 김씨라면 조선에서 손꼽히는 무관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에 영모 혐의로 멸문당한 집안이기도 했죠. 불가능해. 옥성 김씨는 모두 죽었다고 들었는데 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에 그 끔찍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님은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제를 뒤집어 쓰셨죠. 길수의 아버지 김무일은 정직한 무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가짜 증거를 조작당해 영모제로 몰렸던 거죠. 온 가족이 처형당하는 날 저만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줄곧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머슴살이를 한 것이냐? 네, 마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은채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신분을 따지며 대했던 길수가 사실은 양반가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너의 진짜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은채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길수는, 아니, 일성은 자신보다 더 높은 신분이었던 거죠. 일성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다른 양반들 같았으면 저를 이미 내쫓았을 거예요. 은채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일성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사는 비운의 무관이었거든요. 일성아, 그럼 너 무술을 할 줄 아느냐? 네, 어려서부터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검술과 궁술 모두 가능해요. 이 말을 들은 은채는 희망을 느꼈어요. 해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일성아, 우리 함께 저들을 막아보자. 마님? 저 부패한 무리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내 억울함도 풀고 백성들도 구하자. 일성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3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은채에게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성을 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닌 한 남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성아,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꼭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은채는 일성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단단한 턱선과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정말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성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마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마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금기된 사랑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죠.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해적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해적들이 다시 섬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온 것 같았어요. 새로운 상자들을 동굴로 운반하고 있었거든요. 은채와 일성은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해적들이 보물을 정리하는 동안 일부를 빼내서 무기와 식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일성아, 정말 괜찮겠냐? 걱정 마세요, 마님. 저 정도 놈들이야 문제 없어요. 일성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사실 긴장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무술을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거든요. 해적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동굴로 몰래 들어갔어요. 다행히 보초를 서는 해적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일성이 그 해적을 조용히 기절시키고 은채와 함께 보물 상자를 뒤졌어요. 칼과 활, 그리고 화약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로 충분할 것 같아. 네, 마님. 이제 증거도 확보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해적과 관리의 거래 내용이 적힌 장부도 찾아냈어요. 여기에는 언제, 얼마나 많은 쇠곡을 빼돌렸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킨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들렸거든요. 누가 있나? 해적 하나가 횃불을 들고 동굴로 들어왔어요. 일성은 재빨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마님, 뒤로 물러서세요. 검은 빛이 번뜩였어요. 일성의 검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적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죠. 하지만 이미 다른 해적들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동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모두 일어나라. 해적들이 일제히 동굴로 몰려왔어요. 일성은 은채를 등 뒤로 숨기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저 보물은 백성의 피다. 일성의 외침이 동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마치 귀신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은채도 활을 들고 일성을 도왔어요. 양반가의 규수였지만 어려서 오빠들과 함께 활쏘기를 배웠거든요. 바다에 던져도 저들에겐 주지 않겠다. 은채의 화살이 해적의 어깨를 꿰뚫었어요. 해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일성과 은채의 활약으로 해적 절반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우두머리와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놈들이. 해적 우두머리가 큰 칼을 들고 일성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죽는다. 죽는 것은 너다. 이 백성의 원수야. 일성의 검술이 점점 빨라졌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김가의 검법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두머리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죠. 마침내 일성의 검이 우두머리의 목을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고 기절시켰습니다. 산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마님, 이겼습니다. 일성이 환하게 웃으며 은채를 바라봤어요. 은채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성아, 정말 고생했다. 결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살아남은 해적들을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장부, 편지, 그리고 부패한 관리와의 거래 내용까지. 이제 이 섬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해적선을 이용하면 육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성이 해적선을 몰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배 안에는 결박당한 해적들과 모든 증거들이 실려 있었어요. 은채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섬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마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한양에서 벌어질 거예요. 이틀 후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곧바로 의금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적들의 증언과 함께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을 공개했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세곡을 빼돌린 관리들이 10여 명이나 되었거든요. 그 중에는 정승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정부패라니. 임금도 크게 노했어요.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성의 억울함도 밝혀졌어요. 3년 전 그의 아버지를 모함한 것도 같은 무리들이었던 거죠. 김일성,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겠다. 임금은 일성에게 정삼품 벼슬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안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폐하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성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3년 동안의 한이 드디어 풀린 거죠. 한편 은채도 조정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과부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은채, 너 같은 여인이 있어 나라가 든든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었죠. 궁궐에서 나온 후 일성이 은채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갈 곳이 없구나. 은채의 말에 일성은 용기를 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을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마님,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 마님을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은채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말이었죠. 하지만 나는 과부야. 너에게 누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마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일성의 진심에 은채는 감동했어요.
무인도에서부터 싹튼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겐 이제 남편도 집안도 없다. 내 곁에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이다. 두 사람은 그의 가을에 혼례를 올렸어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일성은 새로운 벼슬에서 청렴하게 일했어요. 은채도 남편을 도와 백성들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해적들로부터 되찾은 보물의 일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셈이었죠. 여보,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진 것도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그래,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은채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고 일성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표류했던 섬은 이제 의로운 섬이라 불렸어요. 나라를 구한 두 사람이 만난 곳이라고 해서 말이죠. 때로는 불행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은채와 일성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어요. 폭풍과 표류, 해적과의 싸움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무인도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백년해로로 이어진 거죠.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소용없구나. 하늘은 언제나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청산과부 은채와 머슴 일성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운명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황진이 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